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책이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어,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조금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동안 좀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 아니면 시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뭐가 잘 이해가 안 가지? 아니면 뭔가 잘 내가 계속 그 자리에만 제자리에만 맴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기초부터 이렇게 강의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수능도 보고 뭐 여러 토익이나 이런 시험 일반 우리나라의 대학생 분들처럼 여러 가지 영어 시험도 준비해 보다가 결국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한국에서 지금 아이들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 다른 학생들의 성향도 만나기도 했고, 저 자신도 영어 공부를 많이 이렇게 스트러글링 한다고 해야 되나? 스트러글링은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 첫 시간인 오늘은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법책에 나와 있는 한국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친숙은 하지만 막상 그 뜻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봤고 뭐 익숙해져 있고 하지만 정작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은 잘 모르게 만들거든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의 특징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품사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안에서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가 있듯이 단어의 그 덩어리에 모양이 다르고 뜻이 다른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덩어리들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런 모습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앞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명사를 볼 거예요.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거 있어. 이렇게 계속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같이 보는 게 더욱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남을 것 같아요. 명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한테나 사물한테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그 어떠한 것,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한테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 이름이 붙여졌을 때. 예를 들면 행복도, 여기 마침 행복이 있네요. 행복도 해피니스라는 그 감정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감정이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는 단어도 명사예요. student, rabbit 이런 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붙여진 이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고유명사 이런 건데, 고유명사라는 건 고유하다라는 뜻이 결국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도 하나 있고, 셰익스피어도 한 사람이고, 마르스도 화성 딱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인천 에어포트도 하나밖에 없죠. 물론 터미널 1, 터미널 2는 있지만 결국은 인천 에어포트라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고유명사라고 불러요.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듣는 명사, 대명사.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라는 거는 결국은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요. 영어는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은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서양권, 특히 미국 이런 쪽에 노출이 되다 보시면 되게 비효율적인 걸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윗하고 이런 면이 보이지만, 또 다른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장에 처음에 a student라고 붙여서 시작을 했으면은 중간중간에 그 student를 가리키는 말을 쓸 때 또 student 이렇게 쓰질 않아요. 보통 뭐 he 아니면 she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할 때는 he, she로 대체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명사들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를 드릴게요.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예를 들면은 Susie is very smart and she is even beautiful.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지라는 걸 처음 문장에 시작을 하면서 굳이 또 뒤에 수지라고 안 써주죠. she라고 써주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얘를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아시듯이 student는 사람이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성별에 따라서 he or she로 바꿔서 대명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rabbits 이런 뭔가 집단에 대한 명사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they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a notebook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단수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인 it을 쓰고요. 그래서 뭐 가리킬 때 뭐 이것저것 여기 뒤에서 설명해주는 it, this, that 이런 것들도 다 대명사로 속해 있어요. 이런 뭐가 대명사인지 이런 것들은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같이.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뭐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이 이건 정말 문장에서 가장 필요한 구성 요소죠. 동사. 동사라는 거는 생각보다 동사가 뭐예요? 학생들한테 보통 물어보면은 뭐 움직이는 거예요. 동작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동작을 나타내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린 동사를 써요. 하지만 동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대표적인 비동사예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뭐뭇이 있다. 어이구 블락. 자, 뭐뭇이 있다, 존재하다 뜻하는 비동사도 영어의 핵심적인 동사이다. 한마디로 비동사는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비동사를 써줘요. 왜냐면 there is, there are 이런 애들을 보면 결국은 뜻이 뭐뭇이 있다, 무엇들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를 설명해주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there is, there are 이런 애들 다 비동사에 속해요.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접하듯이 fly, sing, swim, run, watch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네 그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도 동사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동사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 동작도 좋지만 상태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이렇게 4개 크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도와준다.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력자. 왜냐면 우리가 조동사 하면은 can, must, will, should, might 이런 거 되게 많이 자동적으로 주입식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이게 의미마다 다른 조동사가 쓰여요. 왜냐면 이 조동사의 종류 각각이 can, must, will, should, might 이런 아이들이 다 의미가 달라요. 하지만 뜻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왜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can study 하면 can이라는 거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must라는 거는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나기 때문에 run은 달리다지만 must가 붙게 되면은 의무감이 생겨서 달려야 한다로 변하는 거죠. wash는 씻는다지만 will이라는 거는 미래의 계획성,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씻을 것이다고. open이라는 거는 열다라는 뜻이 있지만 should라는 거는 이거는 근데 should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should는 must와 같은 뜻으로의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should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상식적인 룰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에 해야 한다예요. 어떻게 보면 너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라는 식의 당연한 상식적인 권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권유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놀고 있어, 동생이. 그럼 우리 동생한테 I think you should study 하면은 왜냐면은 내일 시험이니까. 우리가 아는 이 상식적으로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노는 게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해야 돼. 룰로 정해져 있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사회적 규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should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보기는. 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크게 상태를 나타내요. 특히 그리고 그 상태 중에서도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용사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명사 수식인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big building, 빌딩인데 큰 빌딩. rabbit, cute rabbit. cute,
퓨처하다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적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he's clever. 이것도 결국은 he라는 주어, he라는 그 명사를 clever하다고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어라고 해요, 보통. 보어는 나중에 가면서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들어주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관사. 관사라는 것도 형용사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관사라는 거는 어나 언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하나일 때가 똑같아요. 언 모두 개수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는 모든 자음에 쓰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다 자음일 때, 어는 뒤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아, 에, 이, 오, 유로 시작할 때 시작하는 단어가 뒤에 있으면 언으로 써줘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orange도 오로 시작하죠. 그래서 언으로 써주는 거예요. A student는 student s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a로 써주는 거고. 하지만 두 개 모두 다 하나의 그 한 개, 여기선 한 학생이겠죠? 하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The rabbit 같은 경우 더는 뭐냐면요, 그냥 그 고유한 거, 우리가 가리키는 그 특정한 거, 고유한 거라기보다는 특정한 거예요. 특정한 거.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람 할 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형용사.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부사랑 전치사. 부사는 사실 명사 빼고 모든 걸 다 수식해줘요. 그래서 얘는 저는 MSG라고 해요. 조미료 같은 존재. 한마디로 더 예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더 느낌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써주는 애들. 근데 그러니까 항상 전형적으로 우리 부사 생각하면 ly로 끝나는 단어가 붙어있을 때 부사라고 말을 하는데, 얘 맞아요. 맞는데 사실 부사의 모습은 더 다양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이렇게 같이 항상 덩어리로 다니는 전치사 구가 있어요. 얘네도 부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사라는 것에 대해서 더 다양한 형태를 문장에서 함께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부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명사 이에 모든 아이들을 다 수식해줘요. 동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근데 명사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ly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치사인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치사의 모든 뜻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본다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구독자 수나 아니면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전치사 같은 경우에 이 전치사는 이런 뜻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예시를 보는 전치사 특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추후에 계획을 하기로 하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핵심이에요. 전치사라는 애는 항상 명사가 와요, 뒤에. 그래서 우리 이걸 흔히 전명구 전치사구로 부르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할과 이 뜻이 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그 글들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니까요.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온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얘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 한마디로 명사가 온다. 전치사 목적어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런 전치사의 종류와 뜻들은 저와 같이 문장을 통해서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더 이렇게 탁탁 들어온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너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본 거는 이게 정말 굵직하게 중요합니다 라는 거고 사실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그것만 알고 있으셔도 긴 문장 읽어내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수식에 관한 강으로 2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